아줌마,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오빠도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잖아요.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울려 퍼진 젊은 여자의 잔인한 말. 35년간 한결같이 가정을 지켜온 58세 윤정 앞에서 남편. 상호는 26살 어린 민서를 데려와 이혼 서류에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남이니까 여보라고 부르지 마. 그리고 유품은 형님들이 가져가시면 돼. 상호의 차가운 말에 윤정은 쓰러졌고 자식들마저 아버지 편에 서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완전히 달라진 윤정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평창 산골에서 찻집을 운영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윤정을 본 상호는 분노했고 결국 경찰에 연행되는 수모까지 겪게 됩니다. 과연 배신당한 여자가 선택한 마지막 복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동구 장례식장 지하 1층 고요한 추모관에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윤정이 시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여 절을 올리고 있었죠. 58세의 윤정은 지난 35년간 한 번도 시댁 어른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는 전형적인 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이틀째 되는 날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끊임없이 찾아오는 조문객들 때문에 윤정은 제대로 앉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삼촌댁 할머니가 윤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구나. 시아버님이 얼마나 윤정이를 예뻐하셨는데. 윤정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버님께서 편안히 가시도록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작 상주인 남편 상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상호는 아침 일찍 어디론가 나간 뒤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조차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아들을 보며 조문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 로비에 앉아있던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형님네 아줌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호가 요즘 이상하다더라. 회사 일로 바쁘다지만 아버지 장례식인데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상주가 이틀째 자리를 비우다니. 둘째 형님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내가 뭐라고 해도 듣지를 않아. 윤정이가 혼자서 다 처리하고 있지. 윤정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남편을 감싸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상호 오빠가 지금 너무 슬퍼서 그러는 거예요. 곧 오실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오후 2시가 되어도 상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계속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어디 계세요? 조문객들이 계속 오시는데 빨리 오세요. 하지만 상호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친척들이 윤정에게 말했어요. 윤정이 너무 고생하네. 상호는 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윤정은 계속 남편을 변호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나 봐요. 금방 오실 거예요. 오후 3시쯤 되어서야 상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젊은 여자가 상호의 팔짱을 끼고 함께 들어온 거예요. 그 여자는 상호보다 한참 어려 보였습니다. 머리는 예쁘게 웨이브를 넣었고 짙은 화장에 빨간 립스틱까지 발라서 장례식장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윤정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남편이 이런 곳에 다른 여자를 데려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회사 동료거나 거래처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조문객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려 상우와 그 여자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상우 형님이 왜 저런 애를 데려왔지? 장례식장에 저런 차림으로 오다니. 상우가 영정 앞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절을 올리지도 않고 윤정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 헤어져. 갑작스러운 말에 윤정은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상우는 태연했습니다. 상황이 뭐가 중요해? 나는 이미 마음 정했어. 상우가 계속 말했어요. 나는 민서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 너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서 상우는 주머니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더니 윤정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간단하지? 윤정은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조문객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큰형님이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야, 상호야. 너 지금 미쳤니? 아버지 장례식에서 무슨 짓거리야? 하지만 상호는 형의 말도 무시했습니다. 형님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잖아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 장례식인데 이게 무슨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호는 단호했습니다. 35년이면 충분해. 이미 결정된 일이야. 빨리 도장 찍어. 민서도 웃으면서 윤정을 내려다보았어요. 아줌마,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오빠도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살 거예요? 민서의 말투는 예의 없이 건방졌습니다. 윤정보다 26살이나 어린 나이였지만 전혀 죄송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 순간 윤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5년간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시고 자식들을 키우고 시댁 일에 헌신했던 모든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런 장례식장에서 저러기가 있나? 정말 뻔뻔하네. 며느리가 불쌍해. 저 젊은 계집은 또 뭐야? 어떻게 저런 자리에 따라와? 윤정은 서류를 받아들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들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직장에서 급히 온 모양인지 정장 차림이었어요.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장례식인데 이게 말이 돼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상우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지훈아,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이해할 거야. 엄마와 아빠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지훈이 소리를 질렀지만 상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 지영도 뒤늦게 나타나서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빠, 정말 미쳤어요? 할아버지 앞에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상우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어요. 민서가 상우의 팔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오빠, 우리 이제 가요. 여기 있기 답답해.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정이 쓰러졌습니다. 슬픔과 수치심,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의식을 잃고 만 거예요. 지훈과 지영이 급히 윤정을 부축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조문객들도 모두 놀라서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윤정은 의식을 잃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때 상복 소매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떨어졌어요. 지영이 그 편지를 주워보니 시아버지가 생전에 윤정에게 주신 편지였는데 거기에는 친필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이만은 꼭 지켜주게. 하지만 이제 그 말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장례를 마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윤정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벌어진 그 참담한 일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깨어난 후 윤정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 지훈이 윤정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윤정이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엄마,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이 주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엄마랑 헤어지신다고. 윤정의 가슴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빠 말로는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 순간 윤정은 깨달았어요. 아들마저 상호의 편에 서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며칠 후 딸 지영도 찾아왔습니다. 지영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결정한 일이니까 받아들이세요.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지영의 말에 윤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영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가 35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지영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왜 맨날 과거 이야기만 하세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무조건 참고 사는 게 미덕은 아니에요. 윤정은 자식들마저 자신을 등지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상호가 민서와 함께 집에 나타났어요. 짐을 정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윤정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상호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윤정아, 이제 정말 정리하자. 집도 팔아야 하고. 민서가 뒤따라 들어오면서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와, 정말 오래된 집이네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어요? 민서의 말에 윤정의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이 집은 윤정이 35년간 정성껏 갖고 온 보금자리였거든요. 상호가 윤정의 물건들을 하나씩 내던지며 말했어요. 이런 낡은 것들은 다 버려. 새로 시작하는데 필요 없어.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시어머니 유품이에요. 버리면 안 돼요. 하지만 상호는 듣지 않았어요. 이제 남이니까 여보라고 부르지 마. 그리고 유품은 형님들이 가져가시면 돼. 민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빠, 빨리 정리해요. 우리 새집 구경도 가야죠? 윤정은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어요. 벌써 새집까지 마련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상호가 계속 짐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아, 그리고 지훈이랑 지영이는 우리가 데려갈 거야. 애들도 동의했어. 윤정이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이들이 언제 그런 말을? 지영이 엄마한테는 부담된다고 하더라. 이제 독립할 때가 됐다고. 상호의 말에 윤정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아이들마저 떠난다니요. 민서가 상호의 팔을 끼고 말했어요. 아줌마도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걸요? 그날 밤 윤정은 텅 비어버린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3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족도, 집도, 꿈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이곳에 설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윤정은 작은 가방 하나에 필요한 옷만 챙겼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가져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갈 곳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있는 시아버지의 오래된 산장말이에요.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가끔 혼자 올라가서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평창에 도착한 윤정은 택시를 타고 산장으로 향했어요. 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목조 건물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먼지가 가득했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윤정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하나씩 정리해 나갔어요. 그런데 거실 한쪽 서랍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필체로 쓰여진 일기장이었어요. 윤정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윤정이는 정말 착한 아이다. 우리 집에 온 지 35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다. 친딸보다 더 정성껏 나를 모셔주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모셔다 드렸다. 자식들보다 더 신경 써주는 모습을 보니 고마웠다. 이런 며느리를 둔 것이 내 복이다. 윤정은 눈물이 나왔어요. 시아버지께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요.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정이 앞으로 된 작은 밭에 땅 문서가 끼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땅은 윤정이에게 주고 싶다. 나중에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윤정은 땅 문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산장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밭이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윤정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신 분이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윤정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일찍 일어나 산장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작은 밭이 보였어요.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했지만 흙은 좋아 보였습니다. 윤정은 근처 농협에서 호미와 씨앗을 사왔어요. 상추, 배추, 무, 고추 같은 기본적인 채소 씨앗들이었습니다. 밭을 일구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35년간 집안일만 하던 윤정에게는 낯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흙을 만지고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며칠째 밭일을 하고 있는 윤정을 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어디서 오셨어요? 윤정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이라고 합니다. 이 산장 주인이었던 아버님의 며느리예요.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박 어르신 며느리분이시네. 박 어르신이 윤정이라는 며느리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윤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박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많이 슬프셨죠? 네, 할머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혼자 사시게 된 거예요? 윤정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앞으로 여기서 지낼 생각입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자 혼자 산에서 살기 쉽지 않을 텐데. 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윤정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일주일 정도 지나자
윤정은 밭일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새싹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윤정은 뭔가 수입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때 마을에서 원로 한의사로 유명한 최 노인을 만났습니다. 최 노인은 75세의 할아버지였는데 젊은 시절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했다가 은퇴 후 이곳으로 내려와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최 선생님, 이분이 박 어르신 며느리 윤정 씨예요. 최 노인이 윤정을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 박 어르신이 자주 말씀하셨던 며느리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윤정도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 노인이 윤정의 손을 보더니 말했어요. 요즘 고생이 많으시나 보네요. 손이 많이 거칠어졌어요. 윤정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밭일을 배우고 있어서 그래요. 최 노인이 관심을 보였어요. 밭일을 하신다고요? 뭘 기르시는지? 기본적인 채소들이요. 상추, 배추, 무 이런 것들. 최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은 일이에요. 땅과 가까이 지내는 게 몸에도 마음에도 좋거든요. 그런데 혹시 다른 계획도 있으세요? 윤정이 고민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고민이에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최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혹시 차에 관심 있으세요? 차요? 네, 한방차 말이에요. 요즘 마을 어르신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좋은 차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윤정이 흥미를 보였어요. 제가 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최 노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기본적인 것부터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산장 옆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를 작은 찻집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윤정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윤정과 최 노인은 작은 찻집을 만들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 노인이 한방차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고, 윤정은 공간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윤정은 산장 옆 빈 공간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 정리하고 보니 꽤 괜찮은 공간이었어요. 최 노인이 찾아와서 함께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테이블 몇 개 놓고 저쪽에는 차를 우리는 공간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윤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손님이 과연 올까요? 최 노인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분명히 올 거예요. 요즘 도시 사람들이 이런 조용한 곳을 찾거든요. 게다가 마을 어르신들도 모일 곳이 필요해요. 윤정은 용기를 내어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인테리어부터 시작했어요. 페인트 칠을 하고 중고 테이블을 사서 닦아내고 예쁜 커튼을 달았습니다. 최 노인은 한방차 재료들을 구해다 주었어요. 구기자, 대추, 생강, 계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윤정이 처음 만든 차는 구기자차였어요. 달달하면서도 몸에 좋은 맛이었습니다. 최 노인이 맛을 보더니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장사할 수 있겠는데요? 윤정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며칠 후 찻집 이름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윤정이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서정다실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이 들어요. 윤정은 손수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나무판에 예쁜 글씨로 서정다실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차를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차 정말 맛있네. 몸이 따뜻해져. 윤정아, 내가 정말 착하구나. 윤정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정은 시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진정한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품이 있는 삶이다. 원망하지 말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승리다. 윤정은 그 글을 읽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던 것 같았어요. 상우와 민서를 미워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윤정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말이에요. 서정다시를 연 지 한 달이 지나자 윤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할머니들만 찾아왔는데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처 등산객들이 하나둘 들르더니 이제는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울에서 온 중년 부부가 찾아왔어요. 여기가 소문난 그 찻집이군요. 정말 분위기가 좋네요. 윤정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구기자차 추천해 주세요. 몸에 좋다고 들었어요. 윤정은 정성껏 차를 우려서 내어드렸어요. 부부가 차를 마시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맛이 정말 예술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우리세요? 비법이 있나요? 윤정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껏 우리는 것뿐이에요. 부부는 차를 다 마신 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힐링되는 곳이에요. 꼭 다시 올게요. 그렇게 서정다실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SNS에도 올라가고 블로그에도 소개되면서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윤정은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서울에서 35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성취감이었어요. 최 노인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윤정 씨, 정말 대단해요. 이제 평창에서 가장 유명한 찻집이 되었네요. 윤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어느 토요일 오후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윤정이 차를 우리고 있는데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이 엄마 아니야? 윤정이 고개를 돌려보니 딸 지영이 친구와 함께 서 있었어요. 지영은 윤정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윤정도 놀랐지만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지영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지영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잠깐, 이분이 제 엄마예요. 그리고 윤정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이 찻집이 엄마 거예요?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운영하고 있어.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장사를? 어떻게? 언제부터? 윤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 달 전부터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 지영은 윤정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달라져 보였어요. 예전에 우울하고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밝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이렇게 밝은 모습은 처음 봐요. 윤정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거든. 지영의 친구가 말했어요. 지영아, 내 엄마 정말 멋지시다. 이런 분위기 있는 찻집을 혼자 운영하시다니. 지영은 계속 놀란 표정이었어요. 손님들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엄마가 이런 재능이 있었나요? 윤정이 웃었어요. 나도 몰랐어.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 지영과 친구는 차를 마시며 1시간 정도 머물렀어요. 그동안 지영은 계속 윤정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차를 정성껏 우리는 모습이 정말 프로페셔널해 보였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런 모습 처음 봐요. 윤정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지영아, 사람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지영이 떠나기 전에 몰래 찻집 곳곳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윤정이 차를 우리는 모습, 손님들과 대화하는 모습, 밝게 웃는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가족 단톡방에 사진들을 올렸어요. 여러분, 엄마 근황이에요. 평창에서 찻집 운영하고 계셔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사진을 본 지훈이 바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헐, 엄마가 진짜? 정말 엄마 맞아? 지영이 답했어요. 맞아요. 직접 봤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상호도 보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사진들을 보고 화가 났어요. 민서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봐, 윤정이 저런 곳에서 장사하고 있어. 민서가 사진을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 생각보다 잘 꾸며놨네요. 손님도 많고. 상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나를 버리고 혼자 잘 살겠다는 거잖아. 민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가 질투하는 거예요? 그냥 냅둬요.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상우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며칠 후 상우는 민서와 함께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서정다시를 직접 보러 간 거예요. 일요일 오후라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상우는 찻집 밖에서 윤정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정말 지영이 말한 대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상우가 민서에게 말했어요. 저 여자가 나 없이도 저렇게 잘 사네. 민서가 대답했어요. 오빠,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남이잖아요. 하지만 상우는 참을 수 없었어요. 찻집 안으로 들어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사장 나와봐. 손님들이 모두 놀라서 상우를 쳐다보았어요. 윤정도 상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아니 상우 씨? 왜 여기까지? 상우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무슨 장사야? 이 산장도 내 아버지 거였는데. 윤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산장은 아버님이 제게 물려주신 거예요. 땅 문서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상우가 더 화를 냈어요. 말도 안 돼. 내가 인정 안 해. 당장 문 닫아.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남자가 누구야? 왜 저러지?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한 후 상호를 연행했어요. 윤정은 끝까지 경찰서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상호를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상호가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윤정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상호가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서울로 돌아왔을 때 민서는 차가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상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민서는 듣지 않았어요. 이제 그 아줌마랑은 정말 끝이잖아요. 왜 계속 신경 써요? 상우는 민서의 차가운 말투에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민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민서야, 내가 너무 흥분했나? 미안해. 민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오빠, 이제 우리 사업에나 집중해요. 카페 오픈 준비도 해야 하고. 상우와 민서는 한 달 전부터 강남에 카페를 내기로 계획하고 있었어요. 상우가 집을 팔아서 나온 돈과 퇴직금을 합쳐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민서가 카페 운영 경험이 있다고 해서 믿고 맡긴 거였어요. 민서야, 계약서는 다 준비됐지? 네, 오빠.
내일 부동산에서 계약하면 돼요.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치면 3억 정도 들 것 같아요. 상호는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 민서에게 맡겼습니다. 너를 믿고 맡기는 거야. 잘 부탁해. 민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하지만 문제는 처음부터 시작되었어요. 민서가 선택한 카페 위치는 임대료가 너무 비쌌고 인테리어 업체도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상호가 의견을 내려고 하면 민서가 막았어요. 오빠는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제가 전문가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카페 오픈 준비에만 2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상호는 불안했지만 민서를 믿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카페가 오픈했는데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어요. 위치도 애매하고 가격도 비쌌거든요. 민서야, 손님이 너무 적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민서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장사는 원래 처음에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가 계속 나가는데 매출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2달 만에 적자가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상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민서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민서가 갑자기 다른 제안을 했어요. 오빠, 프랜차이즈로 바꾸는 게 어때요? 제가 아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도와준다고 해요. 상우는 반대했어요. 프랜차이즈는 수수료도 많이 내야 하고 리스크가 크지 않아? 하지만 민서가 계속 설득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망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해봐요. 결국 상호는 민서의 말에 따라 프랜차이즈 계약을 했습니다. 가맹비와 인테리어, 변경 비용으로 또 1억이 들어갔어요. 이제 상호의 통장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로 바뀐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맹비와 로열티 때문에 손해가 더 커졌습니다. 민서가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오빠, 이거 정말 안 되겠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상호가 당황했어요. 뭔 소리야? 우리가 함께 시작한 거잖아. 민서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다른 기회를 찾아봐야겠어요. 그러더니 민서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느 날 카페에 나오지 않더니 연락도 안 되었습니다. 상우가 민서의 집에 찾아가 봤지만 이미 이사를 간 후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민서는 사업 초기에 투자금 일부를 빼돌렸고 그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한 거였습니다. 상우는 완전히 망연자실했어요. 돈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습니다. 카페는 결국 문을 닫았고 상호에게는 막대한 빚만 남았어요. 임대료 연체, 가맹비 미납, 인테리어 업체 대금까지 합치면 2억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카드 빚도 5천만 원이 쌓여 있었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독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상호 씨,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당장 갚으세요. 상호는 어디로 도망갈 곳도 없었어요. 지훈과 지영에게 도움을 청해봤지만 아이들도 상황을 알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빠, 저희도 어려워요. 도와드릴 형편이 안 돼요. 결국 상호는 원룸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결국 노숙자 쉼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쉼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진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호는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될 줄 몰랐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중산층 가장이었는데 이제는 하루 세끼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쉼터에서 지내는 동안 상호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윤정과 함께 살던 35년이 그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온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지훈은 아버지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아빠가 왜 여기에? 상우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지훈아, 미안하다. 아빠가 이런 꼴이 되어서.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상우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민서에게 속아서 사업에 실패했고 모든 돈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불쌍했어요. 아빠, 일단 병원부터 가요.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상우는 몇 달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를 몰래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지영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상우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사가 지훈에게 설명했어요. 아버님이 폐렴에 걸리셨는데 영양실조까지 겹쳐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몇 달간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지훈은 충격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 위험한 건 아니죠? 지금 당장은 안정되어 있지만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이 더딜 수 있어요. 지훈은 병실에서 아버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는 상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상호가 의식을 되찾고 지훈을 보더니 힘없이 말했어요. 지훈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바보였어. 지훈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빨리 나오세요. 상우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훈아, 부탁이 있어. 엄마를 불러줄 수 있을까? 지훈이 당황했어요. 엄마요? 왜요?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상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었거든. 지훈은 망설였어요. 엄마가 오실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상처받으셨을 텐데. 상우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그래도 한 번만 말해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지훈은 고민 끝에 평창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지훈이에요. 윤정이 반갑게 대답했어요. 지훈아, 웬일이니?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찻집도 잘 되고 있고. 지훈이 어려운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어요. 뭐라고? 아빠가 아프시다고? 지훈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많이 아프세요. 그런데 엄마를 보고 싶어 하세요. 한 번만 오실 수 있을까요? 윤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갈 이유가 있을까?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도 알잖아. 지훈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엄마, 정말 많이 아프세요.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아빠가 죽을 것 같다고 하세요. 윤정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상호에 대한 원망은 여전했지만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평창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윤정을 지훈이 맞았어요. 엄마, 와주셔서 감사해요. 윤정이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 지훈이 윤정의 등을 가만히 밀었습니다. 윤정이 병실에 들어가자 상호가 눈을 떴어요. 윤정을 보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윤정아, 정말 와줬구나. 윤정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훈이가 아프다고 해서 왔어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상호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윤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윤정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상우가 계속 말했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 35년 동안 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 윤정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상우가 간신히 침대에서 내려와 윤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윤정아,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지훈이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아빠 몸이 안 좋으신데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상우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결혼 반지였어요. 35년 전 윤정에게 끼워줬던 그 반지였습니다. 윤정아, 이걸 돌려줄게. 내가 자격이 없어.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망쳤어. 윤정은 그 반지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35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말이에요. 상우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나 없이도 잘 살고 있다는 걸 봤어. 평창에서 정말 멋지게 살고 있더라.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상우가 더 간절히 말했어요. 내가 미워도 괜찮아. 나를 용서 안 해줘도 괜찮아. 그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고마웠어. 35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그 순간 윤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우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 정말 바보예요.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상우도 펑펑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이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영도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연락했던 거예요. 지영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아빠, 지영도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울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정이 상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제 그만 울어요. 몸이 안 좋은데. 상우가 윤정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윤정아, 내가 정말 사랑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나도 알고 있었어요. 지훈과 지영도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족 4명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한 그 감동적인 시간 이후 상호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몸이 이미 많이 상해 있었거든요. 이틀 후 새벽 상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급히 가족들을 불렀어요.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정과 지훈, 지영이 병실로 달려왔어요. 상호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윤정이 상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힘내요. 조금만 더 버텨요. 상호가 힘겹게 말했어요. 윤정아, 고마워. 너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 지훈이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아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두 함께 있잖아요. 지영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상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지영아. 너희들은 잘못이 없어. 모든 게 아빠 잘못이야. 윤정이 상우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모두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상호가 마지막 힘을 짜내며 말했어요. 윤정아,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아이들도 잘 부탁해. 그리고 평창에서 행복하게 살아.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당신도 편안히 가세요. 상호가 가족들을 한 번씩 바라보더니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상호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 준비는 지훈과 지영이 함께 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서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윤정은 장례식장 선택부터 모든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지훈이 윤정에게 말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윤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3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지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평창 일은 어떻게 해요? 찻집 문을 며칠 닫아야 할 텐데. 윤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최 선생님께 부탁드렸어. 잠시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 장례식 당일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상호의 직장 동료들과 몇몇 친구들이 왔습니다. 윤정은 다시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서서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윤정을 보고 놀라기도 했어요. 며느리가 직접 나와서 절을 받는 게 신기했거든요. 상호 형 직장 동료가 윤정에게 말했어요. 사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호 형이 항상 사모님 자랑을 많이 했었는데 윤정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고인이 편안히 가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큰형님도 찾아왔어요. 형님은 윤정을 보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정아, 정말 고생했다. 형님이 상호를 제대로 못 말렸어. 윤정이 말했어요.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훈과 지영이 조문객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호가 그 젊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사모님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윤정은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화장터로 향할 시간이 되었어요. 윤정은 상호의 영정 앞에 하얀 국화꽃을 한 송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올렸어요. 여보, 이제 편안히 가세요. 원망하지 않을게요. 발인식이 끝나고 화장터에서 돌아온 후 가족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창으로 다시 가실 거죠?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자리는 거기야. 지영이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저도 평창에 가고 싶어요. 윤정이 놀라서 물었어요. 갑자기 왜? 지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엄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지훈도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그만두고 엄마 일을 도우고 싶어요. 윤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너희들 일은 어떻게 하려고?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어요. 지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희가 엄마 성을 따르고 싶어요. 윤 씨로 바꾸고 싶어요. 윤정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성을 바꾸겠다고?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저희는 엄마 자식으로 살고 싶어요. 아빠도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지영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네, 엄마. 진심이에요. 엄마가 저희에게 진짜 부모예요. 지훈도 말했어요.
엄마 혼자 힘든 일 다 감당하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엄마를 도울 차례예요. 윤정이 아이들을 껴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 지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는 이미 결정했어요. 내일 당장 평창으로 가요. 그렇게 가족 3명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호의 3일장을 치른 후 윤정은 지훈, 지영과 함께 평창으로 향했어요. 기차 안에서 지영이 말했어요. 엄마, 평창 가서 뭘 하면 될까요? 윤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선 찻집 일부터 배워야지. 그리고 천천히 계획을 세워보자. 지훈이 말했어요. 엄마,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해 보는 건 어때요?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함께 의논해보자. 가족 3명은 희망에 찬 표정으로 평창을 향해 떠났습니다. 평창으로 돌아온 윤정과 지훈, 지영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서울 회사를 그만두고 찻집 운영을 도왔고, 지영은 마케팅과 손님 응대를 맡았어요. 가족이 함께 일하니 서정다실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윤정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회의에서 윤정이 말했습니다. 지훈아, 지영아,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지영이 관심을 보였어요. 뭔데요, 엄마? 윤정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 좋은 곳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특히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거든. 지훈이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세요? 윤정이 설명했어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이 지역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미혼모들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 지영이 흥미로워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윤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선 작게 시작해보자. 시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땅이 꽤 넓거든. 그곳을 활용해서 체험농장도 만들고 교육 공간도 만들어보자. 지훈이 적극적으로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시설 관련 일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윤정은 서정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시설 공사까지 모든 과정을 가족이 함께 했어요. 최노인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윤정 씨 계획이 정말 훌륭해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재단 설립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의 도움도 컸어요.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할아버지들은 목공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윤정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도와줄게. 정말 좋은 일 하는구나. 6개월 후 서정장학재단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지역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멘토링이었습니다. 공부방도 만들고 진로 상담도 해주었어요. 또한 미혼모들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 제빵 교육, 그리고 한방차 만들기 교육까지 다양한 과정을 열었어요. 윤정이 직접 한방차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차를 우리는 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정성스럽게 우린 차 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수강생들이 윤정의 수업을 좋아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재단 활동이 알려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윤정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윤정을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고 어른들은 산장의 여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윤정 여사장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 정말 고마운 분이야. 어느 일요일 오후 윤정은 다실 한켠에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어요. 시아버지의 일기장을 전시하는 작은 코너였습니다. 예쁜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고 그 옆에는 시아버지 사진도 놓았어요. 그리고 이런 문구를 적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품이 있는 삶이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 글을 읽고 감동받았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삶의 지혜가 느껴져요. 윤정은 매일 아침 시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차 한 잔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딸이 잘 살고 있어요. 아버님이 원하셨던 품이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년이 지나자 서정장학재단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어요. 방송에도 소개되고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윤정은 다시랍 정원에서 재단 아이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중학생 민지가 윤정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윤정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지야, 너는 이미 충분히 멋진 아이야. 그냥 내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면 돼. 고등학생 준호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윤정이 주위를 둘러보며 웃었어요. 지금이야.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지영이 엄마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진짜 자신을 찾으신 것 같아요. 윤정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5년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윤정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가려져 살지 않았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정원에서 윤정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분 보세요. 정말 품위 있게 사시는 분이야. 저런 게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 윤정은 이제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원망 대신 용서를,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한 결과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